어우 세상에 이게 아니 이게 뭡니까 이거? 싸우자는 거예요? 스포티지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길 안내 미사리 조정 경기장 대박이에요. 정말 인식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포르쉐나 뭐 이런 차를 타도 사실 음성인식에 대해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수입차 어떤 차도 음성인식이 정말 만족스럽다, 내비게이션이 정말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차는 없는데, 그런 거 있죠. 삼성이 처음으로 핸드폰 내놓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모토로라가 거의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벽돌은 모토로라 벽돌이 최고지, 모토로라는 튼튼해서 길 가다가 누가 전화기 뺏으려고 하면 이걸 흉기로 쓰면 돼, 때리면 우리가 돼, 무기야 무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삼성이 핸드폰을 내놓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 지형에 강하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를 내세워서, 한국에선 잘 안 터져 그 모토로라는, 미국용이야 미국용. 아주 사소한 차이지만 한국에 조금 더 유리한 기능들을 몇 가지를 집어넣은 거죠. 이 차도 이 스포티지나 기아차 현대차들 요즘 보면 딱 그 한국 지형에 강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한국 지형만큼 독특한 지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내비게이션을 기본적으로 지역 중심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은 길 중심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충분히 나와 있지도 않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칭하는 기능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냥 무슨 길에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사뭇 다른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자동차는 완전히 독특한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지형에 강한 자동차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비게이션이 가장 뛰어난 것,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유리한 점이고요. 과속 방지턱이 우리나라만큼 많은 데가 없어요. 충격적으로 되어 있는 곳, 벌떡 이러잖아요. 가끔마다 차 타고 과속방지턱을 못 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차가 어느 순간 훅 점프하잖아요. 갑자기 하늘을 날고 있어 내 차가. 과속방지턱 잘못 밟으면 타이어가 터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드는 과속방지턱, 유럽에 없어요. 미국에도 없습니다. 과속방지턱이 그렇게까지 과격한 나라가 없어요. 이게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넘었을 때 아주 부드럽게 넘는 메이커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자동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회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공회전에 굉장히 민감해요. 차에서 뭘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공회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공회전이 정말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보면 그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라서 지금 시동이 안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아직도 안 걸려있어. 아직도 걸렸습니다. 걸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 꺼졌습니다. 계속 꺼졌어요. 가속하고 있는데 꺼졌어요. 지금 시속 50km 조금 넘으면서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시동 걸리는 이 순간이 느껴지질 않네요. 연비는 지금 14.8, 거의 15를 가고 있고요. 이건 뭐임? 일단 실내에 탔을 때 느낌은, 제가 평소에 소렌토를 타니까 실내에 탔을 때 계기판 느낌이 딱 소렌토 느낌이 나네요. 뭐 차지 그래프라든지 왼쪽에 있는 속도계라든지 이게 그냥 소렌토랑 똑같기 때문에 소렌토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에코, 스포츠, 그리고 스마트,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잠깐, 이거 연비가 왜 계속 올라? 연비가 지금 17.6이 됐어요? 18? 연비가 18이라고? 뭐야, 연비가 어느새 20이 넘었어? 이게 20이 넘었는데 이걸 연비가 우습게 20이 넘어버리네요. 연비에 대해서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20이 넘어버리면 조금 이상하지. 제가 이 차에 지금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제 차 소렌토하고 파워트레인이 같아요. 디스플레이도 같습니다. 내비게이션도 같아요. 뭐 전자적인 부분이 다 같기 때문에 여기서 느껴지는 동질감? 약간 그런 것들이 있네요. 묘하게 맨날 타던 차 같아. 소렌토랑 이렇게 비슷하면 소렌토 사람들이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살짝 소렌토가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소렌토 오너들은 어쨌든 지금 기분이 나빠요. 지금 제 입장에선 지금 기분이 나쁩니다. 소렌토에 이 정도 크기의 디스플레이 왜 안 넣어줬어요? 그리고 지금 디스플레이 높이가 굉장히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소렌토 같으면 디스플레이가 여기쯤에 있어요. 눈으로 봤을 때 대충 이 정도. 근데 지금 소렌토보다 훨씬 낮거든요. 디스플레이 위치가 지금 다른 어떤 자동차보다 낮은 것 같아요. 시야를 낮춰야지 계기판이 보인다는 점에서는 단점.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핸들에 가려지지 않는 거, 사실 상당히 많은 자동차들이 디스플레이가 가려져요. 다른 자동차들을 탈 때는 항상 윗부분에 이 부분이 안 보이는데 여기 어댑티브 크루즈를 달면 어떡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윗부분이 가려질 게 없네요. 핸들의 한가운데에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낮은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계기판이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연비는 24.9, 미친 거 아니야? 25? 아 뭐냐 뭐냐, 연비 미쳤습니까? 공인연비는 지금 16 정도 나오거든요. 공인연비에 비해서 너무 잘 나오니까 사실 고속으로 주행을 해봐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특징은 저속, 시내 구간, 정말 막히는 길, 이런 길에서 정말 연비가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달리면 30 넘을 수 있어요. 충분히 넘을 수 있어. 전기 모터만 갖고 도니까. 근데 이 전기 모터의 배터리량이 훨씬 늘어나서 기존에 있었던 하이브리드는 어지간히 노력해도 조금 있으면 결국 시동을 걸 수밖에 없었는데, 얘는 지금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시동을 걸지 않고서 계속 주행할 수가 있네요. 시동을 걸지 않고 지금 27.4.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기아 스포티지,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스포티지 중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가장 가치가 높은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어떤 차인지 직접 살펴보시죠. 와, 이거죠. 당연히 이렇게 생겨야죠. 램프가 꺼져 있을 때만 디자인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램프가 켜져 있을 때 디자인도 봐야 되는데, 켜져 있을 때 디자인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단은 요 3선 아디다스냐 제네시스는 일병, 얘는 상병, 그거죠. 노린 거 아닙니까? 살짝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에이, 아니겠죠. 일단 외관에서 봤을 때는 일반 가솔린 모델과 아니면 일반 디젤 모델과 이 하이브리드의 차이는 크게 느끼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쉽게 구별해내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요즘 기아차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긴 걸 도대체 어떻게 타란 말이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예쁜데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멋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디자이너들이 그 괴상함을 멋있는 걸로 바꿔내는 능력, 그런 것들이 일반인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그래비티 트림이기 때문에 몇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휠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부분, 크롬 대신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 샥스핀 대신에 블랙으로 처리된 이런 부분도 그래비티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뒷부분에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매트하게 처리된 거, 여러 가지가 조금씩 다른데, 그래비티가 조금 더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좀 더 스포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뒷부분에서 봤을 때 EV6에서 봤을 때 그 심플한 느낌, 정말 매끈한 곳에 기아 엠블럼 하나만 딱 박아 넣으면서 이 디자인을 미래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를 적절하게 매치해서 심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처리된 부분도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뒷면에서도 하이브리드인 걸 알아챌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요. 여기 하나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습니다. 돈을 수백만 원을 더 썼는데 요 배지 하나 생긴다니, 외관에서도 조금 하이브리드의 특이한 점을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스포티지를 순서대로 줄 세워놓고 보면 어떤 게 가장 선호도가 높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베스트 선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그 다음에 디젤인 것 같아요. 디젤은 시내 구간이 아니라 정말 장거리, 고속도로를 많이 타시는 분들에겐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하이브리드는 새벽에 고속도로만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막히는 길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숙함은 덤이고요. 하이브리드의 차이점은 휠과 타이어가 다른데, 지금 이건 풀옵션으로 갔는데도 18인치에 멈추고 있어요. 일반적인 차는 19인치까지 있는 것에 비하면 지금 18인치라는 건 조금 아쉽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승차감 면에서는 오히려 이 18인치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차의 세팅은 18인치로 세팅이 된 건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푹신하고 느낌이 좋아요. 물론 요즘 들어서는 이상하게 휠을 키우는 게 그냥 대세처럼 돼 있잖아요. 스포츠카는 이해해. 근데 이제는 럭셔리 세단이나 뭐 이런 차들도 뭐 20인치, 21인치 막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걸 보면 디자이너의 입김이 그렇게 커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실 승차감 면에서는 휠이 좀 작고, 요 시리즈 편평비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60이잖아요. 편평비가 60인 타이어 정도를 쓴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 50 이하가 되면 조금 통통통통 거린다. 그러니까 휠 사이즈만 보실 게 아니고 휠 사이즈에 맞춰서 편평비가 얼마나 되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휠이 아무리 커도 이 휠하우스 전체가 커서 이 바퀴 직경이 크면 그렇게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휠하우스는 그대로인데 휠 사이즈만 키워서 타이어를 얇게 가져간다, 그러면 승차감이 통통 튀는
단단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단단한 승차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부드러운 승차감이 좋아 라는 분들이 굳이 휠 사이즈가 큰 걸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 디자인상으로 조금 좋은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컨티넨탈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껴져 있고요. 크로스 컨택트 LX 스포츠라는 게 껴져 있는데 좋은 타이어고 SUV 타이어로도 아주 손색 없는 그런 타이어이기도 하죠. 하이브리드의 다른 점을 몇 가지 더 봐야 되겠죠. 네, 소렌토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철 막대기로 세우게 돼 있네요. 자, 엔진룸을 열고 나면요, 스마트 스트림 G 엔진, 그러니까 지금 1.6L 터보 엔진이 여기 장착돼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보 차저가 장착돼 있는 강력한 터보 엔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기 모터와 그리고 HDC 컨버터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주황색 선은 고압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여나 이걸 가위로 자른다거나 이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뗐네. 여러분들이 혹시 차를 뽑으시면 이런 게 차에 있을 거예요. 있으면 보이는 즉시 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너덜너덜해져서 결국에 어디론가 들어가서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이 붙지 않도록 이렇게 떼내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너덜너덜거리는 테이프 있는지를 가끔씩 봐주셔야 돼요. 너덜너덜거리는 테이프 지금은 없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영상을 보신 건가? 지난번에는 있었잖아요. 이제 없네요. 냉각수가 두 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엔진에 들어가는 냉각수이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는 냉각수, 이쪽은 모터를 식히는 쪽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온도가 낮게 유지되는 냉각수,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절연 냉각수처럼 파란색으로 사용하진 않았고 일반적인 냉각수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하이드로백이 없습니다.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가장자리에 있는 하이드로백이 없는 전동식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라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이브리드는 당연히 모터가 벨트로 엔진에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터는 전동 모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더운 때도 ISG라든지 시동이 꺼져 있을 때 갑자기 에어컨이 덜 시원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차가 막히는 길에는 또 덜 시원해. 차가 좀 달려야지 시원하지 그냥은 시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이브리드 차들은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점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엔진룸을 제가 항상 열 때 얘기했던 게 있는데요,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 어디 갔어? 여기 언저리에 배터리 원래 있어야 되잖아. 없습니다. 어디 갔지? 어디다 숨겼는지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배터리가 여기 엔진룸에는 존재하지 않네요. 일반 스포티지는 여기 배터리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배터리를 축소화시켰든 아니면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다이렉트로 사용하든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와도 또 다른 점입니다. 그렇게 한 단계씩 진화하는 것 같고요. 지금 하이브리드로서는 가장 최신의 하이브리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트렁크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지만 트렁크의 공간은 똑같아요. 심지어는 아래쪽에 있는 수납 공간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을 갖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더 낮출 수도 있어요. 좀 더 깊어지죠. 그러면 배터리는 어디 있느냐? 배터리는 뒷좌석 엉덩이 아래에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에 앉으면 그 아래가 배터리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 폴딩을 했을 때 폴드 다이브가 안 될 거 아니냐? 네, 폴드 다이브가 안 됩니다. 약간 올라와요.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차가 폴드 다이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티가 나진 않는데 얘는 폴드 다이브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찰칵하고 맞물리는 느낌도 부족하고 아주 미세하게나마 각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높고 이쪽이 조금 더 낮습니다. 만약에 차박을 하게 되면 약간 높아요. 아이고 좋구나. 괜찮은데? 할만한데 175도 풀플랫 같은 느낌, 그 정도의 각도가 살짝 있어요. 여기다 평탄화를 하게 되면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의 각도일 것 같긴 합니다. 앉으면 머리가 닿습니다. 이게 뒷좌석에 앉으시는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계시잖아요. 예쁜 분들은 머리가 안 닿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아니어서 이거 어떻게 안 닿는 사람이 있지? 뭐 요정이세요? 어쨌든 저는 차박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잠깐 눈 붙인다, 여기 걸터 앉아서 자연과 함께 한다, 그런 것만큼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전동 트렁크 있고요. 너무 당연하게. 오, 위쪽으로는 스웨이드 같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스웨이드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약간 세무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요. 뭐 몸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겠죠. 이런 게 있으면 통풍 시트가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고 이런 식으로 구멍이 뽕뽕뽕 뚫려서 통풍 시트 스타일의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통풍이 되지 않지만 이 구멍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 가죽이 좀 더 야들야들해지고 그리고 땀도 조금 더 배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의미 있는 공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뒷좌석에 봤을 때 이 킬팅이 어느 정도 돼 있어서 2호급에 있을 일인가, 우리가 투싼급 스포티지급이란 말을 흔히 썼는데 안 통할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친 고급감을 갖고 있어요. 왜 도대체 이렇게 만든 거야? 소렌토 오너는 화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트도 이런 식으로 시트가
발라당 누워요.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조금 미안하지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뒷좌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렌토를 타보면 3열까지 있으니까 2열은 굉장히 뒤로 많이 눕힐 수 있다는 점에서 준중형 SUV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마지막 열인데도 이 정도 젖혀진다는 거 놀랍게 느껴집니다. 무릎 공간은 제가 원래 좀 앞으로 당겨 앉는 편이긴 하지만 참 그리고 앞쪽으로 개방감이 충분히 있느냐, 차가 좁아지면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답답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차는 측면 벨트 라인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측면 창이 좀 작아요. 한 뼘 반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개방감이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개방감이 있습니다. 일단 앞좌석 시트와의 거리가 상당하고요. 파노라믹 선루프가 있고 앞좌석 시트 자체가 작아요. 약간 몸집이 크신 분들한테는 어쩌면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뒷좌석에 앉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머리 공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차는 하이브리드고 그러다 보니까 시트 밑에 배터리가 있고 그만큼 시트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식히기 위한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통해서 배터리로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이 안에 있는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열을 받지 않게. 예전에 우리가 일반 가솔린 겸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을 타보면 머리 공간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얘는 지금 그렇지가 않네요. 원래 넉넉해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지금도 머리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여전히 여유 있는 머리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부수적으로 좋은 점은 시트가 올라오니까 착좌감이 더 좋아졌어요. 허벅지까지 다 받쳐주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집에 있는 의자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건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착좌감이 더 좋은데? 하이브리드 사야 되겠네. 진짜 여러 가지 면에서 하이브리드인데요. 근데 한 가지 저는 아직도 이건 잘 이해 안 되는데 그래비티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지퍼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이런 거 넣는다거나 편리할 수 있는데 이게 예쁜가? 이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뗄 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뗄 수가 없어요. 제 취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차라리 그냥 망사로 해줬으면 이런 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수납 공간이 적은 건 아닙니다. 이런 페트병 같은 걸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페트병 1.5L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컵홀더도 있어서 여기다가 놓을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전체 인테리어는 되게 예쁜데 요게 이미지를 너무 많이 깎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요런 것하고 요 지퍼하고 이게 너무 안 어울리고 있어서 아쉽긴 하네요. 어우 세상에 제가 제일 좋아하던 색깔이에요. 파란색과 흰색과 우드 그리고 블랙 이것의 조합 2차 사진으로 여러가지 보면서 요 색깔 조합이 저한테는 제일 좋다 라고 했었는데 딱 선택해서 주셨네요. 일부러 이렇게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인테리어 보면 굉장히 세련되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시원한 인테리어기도 합니다. 이 흰색과 파란색의 이 배치가 젊은 층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세팅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날까 했는데 의외로 괜찮습니다. 따라락 따라락 하는 그런 생플라스틱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푹신푹신한 우레탄으로 다 처리가 돼 있어요. 손 닿는 부분은 다 우레탄으로 돼 있네. 푹신푹신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다 생플라스틱. 그래서 이 윗부분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훨씬 더 고급 소재다. 요 하얀색보다 소름 끼치죠. 요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쪽 인테리어 보면 블랙 하이그로시로 많은 부분이 처리가 돼 있어서 반짝반짝하고 그냥 예뻐요. 그리고 블랙의 향연이에요. 블랙 선이 촥. 그럼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얼마나 지문이 묻느냐?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문이 그렇게 많이 묻지는 않고 CSI가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지문이 저절로 떠지는 차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는 아니고 확실하게 지문이 어느 정도 감춰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방호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도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차급에 맞지 않는 그런 고급 인테리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EV6라든지 K8이라든지 이런 차들을 만들면서 거기서 공통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 공통 플랫폼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이 차급에서 원래 있었어야 되는 것보다 몇 단계 위에 그런 인테리어가 저절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급을 막 세분화시키고 막 나누고 그렇게 할수록 제조 원가가 더 높아져요. 하나로 만들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왕창 사서 그냥 왕창 때려 넣으면 그게 더 싸질 수 있는 거죠. 기존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후진차는 조금 후지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비싼 걸 사잖아. 그러니까 후진차를 돈을 더 들여서 후지게 만든 거예요. 이제는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야. 생존하려면 모든 차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모든 차에 다 좋은 거 껴주고 바잉 파워를 좀 맞춰야 돼. 정말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요소들
모드를 아주 비싼 차에 들어가는 걸 그냥 여기도 넣어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소렌토보다 좀 좋아진 거. 소렌토가 나올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기아가 기아 엠블럼 바꾸면서 이런 생각으로 전환하게 된 거죠. 소렌토가 조금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은데 그래도 소렌토가 좀 더 멋있지. 일단 소재감에서 소렌토가 더 나아요. 이게 예뻐 보이지만 완전 플라스틱이라고. 소렌토는 이렇지 않다고. 가장자리에 크롬으로 쫙 마무리되었고 아무튼 디자인은 이게 더 참신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이 기차를 보다가 소렌토를 보면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요. 결코 나쁜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데이트 느낌이 아니라 패밀리가 같이 뭔가 타는 느낌, 아빠의 느낌, 요게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아빠라기보다는 약간 오빠의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살짝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터치식 공조장치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호평받고 있죠. 요거 좀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당연히 좋은데 저는 요 뿌연 느낌이 드는 거, 요거를 좀 맑은 느낌이 나는 걸로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를 굳이 안 하시더라고요. 이걸 맑게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지문이 찍히지 않게 하는 지문 보호 필름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선명한데 여기는 지금 약간 뿌예요. 전 요 부분도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 혹시 그거 아세요? 끄는 방법. 요거 안 꺼집니다. 1까지밖에 안 가요. 기아차 인터페이스 만드는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오디오에서 이걸 누르면 파워가 켜지고 꺼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공조장치로 했을 땐 당연히 이걸 눌렀을 때 공조장치가 꺼져야죠. 공조장치 꺼지는 스위치를 두 군데 만들어 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니까 전기를 아끼기 위한 드라이버 온리 버튼이 있습니다. 드라이버 온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수석으로는 바람이 전혀 가지 않고요, 운전석으로만 바람이 오게 하는 기능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벤트가 두 개밖에 없어서 되게 덥지 않겠냐, 그렇진 않고 드라이버 온리에도 요거까지, 위 아래까지, 그래서 충분히 시원합니다. 요것만 해도 에너지를 훨씬 더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드라이버 온리를 했을 때 나중에 다시 시동 걸어도 드라이버 온리로 돼 있어요. 다음번에는 조수석에 탈 수도 있잖아. 아니, 솔로는 계속 솔로여야 되나? 전체적으로 하고 필요할 때 한 번씩 드라이버 온리 돼야지. 이런 슬픈 기능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으니까 커플들 다 지옥 가라 이런 느낌으로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기 뭐야, 왜 나는 바람 안 나오게 했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아닌가? 단점을 찾았습니다. 콘솔 박스가 훨씬 작아요. 소렌토 같으면 여기 콘솔 박스 이거 2배는 되겠다. 일단 요 정도 콘솔 박스가 있고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짐은 콘솔 박스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솔 박스보다는 이쪽 공간을 더 넓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짐들이 눈에 보여야지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눈에 보이는 데에 짐을 많이 넣게 되고 잘 치우게 되고, 이런 점에서 콘솔 박스가 큰 거보다 오히려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요, 무선 충전 패드도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 제가 항상 무선 충전 패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충전 패드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떤 식으로 콕 집어넣든가 어떤 위치에 딱 놓든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위치라고 딱 정해놓은 게 없고 대충 놓게 만들어져 있고 대충 놔도 충전이 되는 모양이에요. 핸드폰 넣고 빼기에 너무 깊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게다가 수납 공간으로 역할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게 깊고 이게 역할이 좋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다 뭘 넣게 됩니다. 뭘 넣게 되면 이 핸드폰 충전기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사실 그래서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서 무선 충전은 아직까지 제대로 쓸만한 자동차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 되는 자동차 테슬라 정도. 테슬라는 아예 별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사실 뭐 무선 충전 괜찮지만 만약에 뺄 수 있으면 무조건 빼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거의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충분히 잘 만들어져 있는가? 굉장히 인체공학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시동 거는 경우에 여기 어디에 보통 있었잖아요. 그럼 이러고 눌렀어야 됐어. 나중에 익숙해지면 뭐 큰 문제 아니긴 하지만 대충 더듬더듬해서 누르게 되잖아요. 안 보이니까. 보통 그랬는데 얘는 여기 있네요. 눌렀을 때 바로 D를 눌러서 출발할 수 있게 직관적이고 바람직한 인터페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왜 이걸 여기다 안 넣었나 싶을 정도로 사용해보면 너무 편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체공학적인 면은 투싼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인체공학적이고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어서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편리하게 그룹핑이 다 돼 있어서 혼동되거나 뭐 찾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투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버튼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버튼들이 물리 버튼이 하나도 없고 다 터치 버튼으로 돼 있고,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뭐 열선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그게 한 대 다 섞여 있고 글씨로만 표현되어 있어서 사용자 경험 입장에서는 적어도 인테리어에서는 스포티지가 훨씬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출발할까요? 오디오 한번 들어볼까? 오디오.
아니, 크렐 오디오를 세팅하신 분은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세팅하는데 돈을 얼마나 들일 수 있었겠어요? 이게 당연히 비용적으로 메르디안이나 뭐 이런 것을 세팅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적은 돈이었을 것 같은데 이 결과는 놀랍습니다. 이 정도의 세팅이 나온다고? 아니, 지금 너무 좋아서 크렐이 이렇게 좋을 일이야? 이렇게 좋으면 안 되죠. 약간 반칙인데? 메르디안이 뭐가 돼 이러면. 진짜 오디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오디오 자체에 신경을 많이 쓴 것도 그렇겠지만 일단 방음 수준이 굉장히 뛰어난 느낌입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니까 엔진 소리도 굉장히 작게 들리는데 거기다가 정숙함을 미쳤어요. 이 조용함이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이 아마 많은 분들이 타보시면 뭐냐? 왜 이러냐? 이런 느낌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뭐가 좀 비정상이다, 잘못됐다, 엔진이 없나 이 차에?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진짜 조용하네. 자, 가속을 조금 해보면요, 이 차가 터보 엔진이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죠. 이 터보 엔진, 이 터보 하이브리드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요번에 최근 들어서 만든 모든 파워트레인을 통틀어서 가장 잘 만든 게 이 1.6L 터보의 하이브리드를 조합한 것 같아요. 필요할 때는 파워를 끌어다 쓸 수 있고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정숙을 더 원하는 경우에는 아주 정숙하게 끌고 갈 수 있어서 매력이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동차를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아주 조용하게, 아주 거칠게, 이렇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살짝 근데 이게 묘한 지점이 있는 게 지금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타이어가 너무 빨리 그립을 잃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너에서 약간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코너링을 해보면 힘이 넘쳐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타이어에서 소리가 날 일이 아닌데 왜 타이어에서 소리가 나지? 이런 느낌이 드네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주행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살짝 RPM이 올라갔을 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빨리 RPM을 떨어뜨려 주지 않네요. 약간 생각한 것보다 더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감속을 조금만 더 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회생제동이 지금 너무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거, 그게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장점으로 여겨지실 걸로 생각되지만 정말 스포츠 모드에서 스포티하게 주행하는 것에는 딱 맞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지점이죠.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라고 해서 대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그러니까 너무 도심이거나 이런 경우에 EV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엔진 시동을 덜 돌도록, 배터리가 지금 꽉 차 있다면 그 배터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선에서 엔진 시동을 덜 걸겠다. 이제는 정말 IT 기기가 돼가는 것 같아요. 워셔액 연동, 워셔액을 뿌리면 그 냄새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게 자동으로 차단한다, 터널에서 자동 차단한다, 기타 차단 구간에서 필요한 경우에 차단한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동 환기도 있어요. 차를 차단하고 가면 안에 습기가 찰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공기가 또 유입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차 환기하는 기능, 창문 습기 방지 기능이 있어요. 습기가 발생되면 알아서 여기로 공기를 쐬준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냥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에어컨을 켜는 경우에 에어컨에 맞춰서 알아서 통풍 시트를 틀어줍니다. 만약에 겨울철에 히터를 틀게 되면 자동으로 열선을 켜줘요. 핸들 열선과 그리고 시트 열선을 자동으로 켜줍니다. 마치 운전자의 어떤 도우미 아니면 비서처럼. 아유, 열선도 필요하시죠? 필요하실 것 같아. 여기 터널이니까 여기 내기순환으로 바꾸고 싶으시죠? 알고 있어요. 내가 해드릴게. 이런 식으로 알아서 척척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참신하기도 합니다. 잘 만들어졌어요. 쟤는 이런 게 된다, 이런 게 되는 거 굉장히 참신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바퀴가 구르죠. 바퀴가 구르는 거 굉장히 좋고요. 아주 재밌기도 하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깜빡이 켜면 깜빡이도 들어오면 좋겠어. 라이트 켜면 라이트 들어오면 좋겠는데 라이트 왜 안 들어오죠? 네, 이런 거 좀 되면 좋겠는데. 일단 하이브리드는 지금 전륜구동 모델밖에 없습니다. 사륜구동 모델이 없어서 그건 조금 어떤 분들에게는 아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여서 강력한 토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휠스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들을 꺾은 상태에서 조금만 가속 페달을 밟아도 타이어가 비명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듭니다.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보는 거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코너에서 핸들을 돌리면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네, 이런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나는데
네, 이런 소리가 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닌데 지금 한 4, 5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는데 4, 50km 정도로 주행하면서도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 기본적으로는 토크가 너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륜구동 모델만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진하는 느낌도 지금 좋네요. 가속감 좋아요. 아주 좋아요. 가속감이 아주 좋고 다이나믹한 주행이 가능한 이런 것들 아주 좋습니다. 230마력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일까 싶었는데 아주 매력적인 그런 230마력이네요. 여러분들이 타는 차가 보통 몇 마력일까요? 230마력이라는 건 사실 예전으로 치면 골프 GTI보다 더 강력한 거거든요. 골프 GTI보다 더 강력한 엔진을 여기다 넣었다. 유럽 자동차하고 비교했을 때도 지금 손색이 없는 정도의 그런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유럽 자동차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국내 자동차들은 결코 다이나믹하지 않은 그런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럽 차들을 부러워하고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뭐 심장병이다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지간한 요급의 자동차들은 180마력 정도에서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굳이 더 쓰지 않거든요. 자동차를 다이나믹하게 달리는 걸 즐기시는 분들도 아마 이 정도 자동차라면 더 강력한 차가 나한테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굳이 더 센 건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출력 충분해요. 이 이상의 출력은 아마도 정말로 코나 N처럼 완전히 스포티한 자동차로 훅 넘어가기 전에는 일상적으로 탈 수 있는 자동차 중엔 가장 출력이 충분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대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정숙해요. 너무 정숙하고 너무 젠틀해. 여기서 오히려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빨리 달려도 빨리 달리는 느낌이 없어요. 뭐 소리가 그렇게 커지지도 않고 얘는 좀 평범하네 이런 느낌으로 타게 되는 거죠. 달리는 느낌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이 차는 코나 N처럼 막 다이내믹한 느낌으로 막 즐겁게 이렇게 탈 수 있는 자동차는 아닌 거죠. 패밀리카고 가끔 한 번씩 좀 달리고 싶다 라고 할 때 부족하지 않은 자동차지 막 흥청망청 막 넘치는 느낌이 드는 자동차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편안한 자동차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소렌토 타면서도 이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거 너무 아쉬워요. 이거 그림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림이 현대기아차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 조금 일이 너무 많으신 건가? 그리고 하이브리드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이 큰 디스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이브리드는 지금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중간에 클러치를 떼고 붙이는 이런 것들을 다 전동으로 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배터리량이 정말 부족했을 때는 자동차의 변속이 약간 덜컥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죠. 버그가 있었어. 근데 저는 그런 버그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 일상적으로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최고로 배터리를 끝까지 끌어다 쓰면 그런 에러가 났었는데 이제는 거의 완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엔진 시동이 걸렸잖아요. 걸릴 때 느낌이 거의 없어요. 엔진 시동과 모터와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이런 상황에서 간당 하다가 탁 넘어서는 그 순간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HDA를 한번 조작을 해 볼게요. HDA 플러스? 약간 속도를 더 높이세요 라는 의미에서 아마 플러스 표시가 표시되는 것 같죠? HDA에 여러 가지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HDA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 이거 처음 나오는 표시거든요. 낮추는 게 좋겠어 이런 의미인가요? 이게 약간 개발자 마인드라서 이게 사용자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고 핸들에서 손을 떼더라도 알아서 잘 갑니다. 근데 저는 손을 떼진 않을 거예요. 손 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차가 알아서 간다고 해서 이 차가 내 모든 걸 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사고 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손을 조금만 잡고 있어도 내가 만약에 핸들을 잘못 돌렸을 때도 이 차가 알아서 핸들을 조작해 주는 거, 그런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워요. 이 정도면 돌겠네 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돌려야 될 때가 있는 거지. 그럼 차가 야야야 그러면 너 가서 저기다 갖다 받겠어 야야야 이러면서 조금 돌려주는 거예요. 조수석에 탄 정말 베테랑 운전사가 야 그러면 너 죽는다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핸들을 잡아주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을 다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상태에서도 안심이 되는가? 안심이 됩니다.
상당히 안심이 되네요. 가속할 때도 이전보다 더 부드러워졌어요. 훅 달려가서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속되네. 에코 모드일 때 그렇고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에서 어그레시브하게 가나요? 그렇게 티가 나지 않네요. 그러니까 K9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속도를 달리해주는 거, 가속감을 달리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야, 너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애였어? 너 그렇게 거칠게 운전하는 애인 줄 몰랐는데 그렇게 거칠게 운전하면 좋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거칠게 운전해줄게 라는 기능이 K9엔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그 기능은 들어있지 않네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에서 지금 바라는 거 진짜 많아.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야 뭐 이거 내가 스포티지인데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안다더니 야 이게 말이 되냐? K9을 바래 지금? 이럴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투싼도 좋아 보이네요. 안녕. 지금 투싼과 스포티지를 비교해보면 스포티지가 굉장히 참신하고 새로운 느낌이 드는 거 맞습니다. 굉장히 세련됐고 예쁜데, 투싼을 보면 조금 더 당당해 보이고 착 가라앉은 약간 떡두꺼비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스포티지와 투싼의 겉모양 디자인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게 될지 그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인테리어의 기능적이나 뭐 수납 공간이나 뭐 모든 면에서 스포티지가 투싼보다 더 우세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기능적인 면이 아닌 디자인 면에서는 스포티지와 투싼 중에 어떤 게 더 우세할지 요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어요. 그냥 저렴한 차 아니었나요? 저렴해서 좋았던 차. 나는 스포티지가 너무 갖고 싶어, 너무 드림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디자인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뭐 그 급에 그거밖에 없잖아, 뭐 이런 느낌? 근데 요번에 나온 스포티지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제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흠을 잡아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될 정도. 우리나라 자동차 만들기가 이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정말 감개무량하고 정말 놀라운 지점입니다. 전 세계의 기아차의 시작을 알렸던 이 스포티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시 한번 기아의 변화를 알려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격 전후진 기능이 생겼어요.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는 원격 전후진 기능이 없었잖아요. 차 소렌토도 원격 전후진이 없었는데 이번에 원격 전후진이 생겨서 이것도 굉장히 좋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자, 스마트 키를 가지고 하차 후 도어를 닫으십시오. 이 상태에서 도어를 닫고 키를 누르면 전진을 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전진하죠. 전진하고 이 상태에서 박나요? 박나요? 안 박나? 박나? 네, 이렇게 정지하네요.